자, 이번 주는 IBK 기업은행을 다뤄볼 텐데요. 네네. 어떤 기업일까요? IBK 기업은행을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실 것 같고 이 방송을 통해서도 엄청나게 많이 말씀해 주셨을 것 같으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IBK 기업은행이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한다. 그다음에 그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1961년도에 설립된 은행이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중소기업들이 잘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게 자금이잖아요. 그런 자금 쪽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은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는 이 IBK의 이 I가 인더스트리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예전에 그 이정재 씨가 나와서 광고할 때 이노베이션 해가지고 이제 좀 혁신하는 은행으로서 개념을 좀 바꿨었죠. 그래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초인류 금융그룹이라는 비전이랑 혁신 금융, 그다음에 바른 경영의 가치 아래 다양한 금융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요. 다른 금융기관과는 다르게 국책은행이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핀테크, 테크핀이라고 하는 것과 경쟁해야 되는 그 혁신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를 같이 고려해야 되는 그런 은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융권 취준생들에는 참 인기 있는 회사로 잘 알려져 있는데 네. 오늘은 CEO 메시지는 안 갖고 오셨나요? 굉장히 어색하십니다. 네, CEO 메시지 갖고 왔습니다. 같이 한번 네. 보시죠. IBK는 1961년 설립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중소기업의 곁을 지키면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다. 근데 저는 세 번째 문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IBK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초인류 금융그룹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무엇을 하는 거냐면 기술력과 미래 가능성 중심의 여신 관행 혁신입니다.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사실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줄 때는 담보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은행은 조금 보수적으로 갈 텐데 이제 앞으로의 산업 쪽에 있어서는 보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ESG라고 하는 비재무적인 경영지표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기술력을 보고 빌려주겠다, 미래 가능성을 보고 빌려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혁신, 그다음에 모험 자본 공급 확대, 그다음에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체계. 뭐 처음에 딱 투입시켰을 때 바로 성장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겠죠? 창업 이런 걸 좀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도 단계적으로 창업 지원금을 받는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차원으로서의 혁신 금융의 기반을 확립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은행은 특히나 어떤 비리, 돈을 또 다루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좀 민감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법, 윤리의식과 책임 있는 자세로 신뢰를 지켜나가겠다라고 하는 측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중은행 준비하시는 분들이 IBK 기업은행 준비하실 텐데 여기에는 항상 기저에는 무엇이 깔려있다? 국책은행, 공공성이 깔려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꼭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책은행이어서 좀 안정적인가라고 했는데 역시나 혁신이란 과제는 늘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CEO 메시지 살펴봤고요. 사업 내용들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그래서 제가 IBK 기업은행이 최근에 어떤 일들을 했는지 기사를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탭 설정을 2021년 1월 1일부터 좀 했고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사항 두 가지 정도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IBK 기업은행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부장이라고 하죠. 소재, 부품, 장비 개발사, 반도체가 됐건 뭐 석유화학이 됐건 아니면 모빌리티가 됐건 이쪽에 관련돼 있는 소부장 기업 두 곳에 215억 원을 투자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왜 투자했냐?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해서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런 걸 통해 체질 개선했고요. 지금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만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좋고 어쩌면 좀 리스키한 상황인데 어디는 좋냐면 반도체 장비 업체는 좋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체질 개선을 통해서 조금 경쟁력을 갖춰놨더니 미국에도 시스템 반도체 쪽에 있는 그런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대한민국에서 좀 육성됐던 특히 반도체 장비 회사가 지금 굉장히 핫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 여기에 좀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IBK 기업은행이 했던 일이고요. 또 뭐가 있냐면 개인 고객 유치에도 사활을 걸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방송 전에 우리 류미정 아나운서께서 저한테 여기도 개인 금융 하냐라고 저한테 여쭤보셨는데 합니다. 여러분들도 IBK 기업은행이 예전에 뭘로 떴었냐면 내 전화번호로 계좌번호 만드는 걸로 떴었어요. 아, 맞아. 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소매금융을 했는데 그럼 여기서 왜 소매금융을 하는 것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보니까 중소기업 대출 시장에서는 압도적 지위를 유지하고는 있는데 대출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원가성 수신 조달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즉 어디에선가는 조금 싸게 돈을 들여봐야 되는데 그것만큼 좋은 게 일반 소매금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IBK 기업은행에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가셨을 때 개인금융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차원으로서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시는 거 이것도 좀 필요한 전략일 것 같습니다. 네. 61년 설립이니까 벌써 60살이 넘었네요. IBK 네. 기업은행이 상반기 채용 공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채용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채용 인원부터 좀 보면요. 채용 인원이 딱 100.
100명입니다. 예. 지난해 상반기랑 비교를 해봤더니 지난해 상반기가 250명이어서 채용 인원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근데 이번 채용에서 조금 달라지는 것은 금융 영업이라고 했던 분야를 금융 일반으로 타이틀을 바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바꿨을까를 우리가 봤을 때는 일단 금융인의 소양, 이 부분, 그 다음에 중요한 거죠. 디지털 기본 역량을 갖춘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금융 일반으로 바꿨고요. 실제로 금융 일반직도 필기 시험에서 디지털 기초 지식을 평가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참 세일즈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금융 NCS도 준비를 했고, 또 디지털까지 준비한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뭐 전문 용어로 머리가 터질 것 같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 금융 요쪽 해주는데 디지털 교육이라고 하는 그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감을 조금 갖고 가시면 좋으니까 일단 자기소개서 쓸 때는 아니고요. 내가 만약에 붙었다, 그래서 필기를 보러 오라 한다. 그때부터 조금씩 검색해서 어떠한 내용인지 좀 파악해 보시는 거, 그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디지털 기초 지식과 관련한 공부도 필요해 보입니다. 총 100명 채용한다고 하셨는데요. 네. 어떤 분야에서 몇 명씩 채용을 하나요? 일단은 제일 큰 게 금융 일반입니다. 금융 일반. 이거는 그냥 일반 우리가 은행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총 48명인데 일반직이 23명. 그 다음에 이제 지역 할당으로 나뉘는데 이제 서울, 경기를 봤을 때에 뭐 저는 30명 정도라고 볼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지역 인재가 채용들인데 여기에 특별히 어떤 응시 자격에 제한은 없고 지역 인재만 해당 지역에서의 학교 그 조건을 가지고 뽑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역 인재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지역에서 5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주시고요. 나머지 분야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디지털이 23명입니다. 그 다음에 금융 전문 7명, 글로벌 7명, 보훈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큰 쪽은 이쪽 금융 일반과 디지털이 될 것 같고요. 금융 전문과 글로벌은 사실상 자격 제한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력자이신 분들이 신입으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은행원 준비를 그냥 일반 보편적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금융 일반, 그다음에 IT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그런 경험들 하신 분들은 디지털 쪽으로 지원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채용 직무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가장 많은 수의 직원을 채용하는 게 이제 금융 일반이네요. 네. 요거는 이제 은행원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IBK 기업은행이 이제 국채은행이다 보니까 직무기술서가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간략하게만 좀 보면 금융 일반 직무 내용은 첫 번째 고객을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은행은 참 어떻게 보면 영업하기가 쉬운 게 사람들이 영업을 당하러 들어오죠. 막 은행 창구로. 그래서 고객 창출이라고 하는 측면. 그러면 우리 은행에 실제 어떤 고객으로 들어온 사람은 아닌데 내가 고객으로 만들 수 있는 역량. 그것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고객 관리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고객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고객 상담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돈이 오고 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래 약정, 그 다음에 심사, 특히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 다음에 고객 제한 협상,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금융 소비자 보호. 라고 해서 직무기술서를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으니까 이 중에 여러분들이 나는 은행원으로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나의 정도의 개념을 좀 잡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중소기업을 또 많이 대하다 보면 네. 그 기업의 사장님도 만나서 뭐 그렇죠. 얘기할 기회가 있는 건지 궁금한데 업무를 좀 자세히 소개해 주세요. 네, 은행원이 하는 일은 크게 개인 고객을 상대하는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 그쪽 고객을 상대하는 일이 있습니다. 개인금융 담당자는 딱 가면 이제 입금 업무죠. 사실 입금 업무를 요즘 많이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은행 다녀온 적이 언제예요? 기억이 좀 나십니까? 까마득하죠. 그렇죠. 다 이걸로 하니까 모바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단순 입금 지급부터 적금 펀드 이것도 어차피 뭐 다 디지털로 하고 있으니까 디지털 인재를 좀 많이 뽑고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건 뭐냐? 대출 받으러 갈 때는 은행을 갑니다. 네. 그래서 개인 대출, 그다음에 외환 등 우리가 뭐 환전하러 갈 때 이때도 좀 가니까 이런 일들을 좀 담당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기업이죠. 기업도 사실 똑같은데 추가적으로 뭐 더해지는 게 뭐냐면 이제 무역 기업들의 수출입 업무를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기업 대상의 대출 업무. 그다음에 이제 기업에서 자금을 담당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이분들이 은행에다 수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의 어떤 관리 업무 이런 거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반 직무, 금융 일반 직무에 지원하는 분들이 좀 취득하면 좋은 자격증이라든지 또 적합한 인재상, 역량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도 예전에 취업할 때
은행원이 좀 되고 싶어가지고 오. 네. 열심히 준비를 좀 했었는데 그때 제가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금융 3종 세트란 게 있어야 돼요. 자꾸 제가 그거를 책을 3권을 사가지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무슨 말인지 저는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은행은 과감하게 포기를 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금융 3종 세트라고 하는 부분이 무조건 필수였어요. 진짜. 근데 요즘에는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네. 요즘에 은행 뽑는 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세일즈 역량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네. 여기에 더해지는 것이 이제 데이터, 디지털 역량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좀 필요한 것 같고 일반적으로 보는 금융 3종, 뭐 그다음에 AFPK, 그다음 뭐 유통관리사까지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것들은 유통관리사는 좀 차치하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은행 들어가신 다음에 은행원은 주말마다 교육받고 그래요. 새로운 금융상품이 계속 나오니까 맨날 교육받고 자격증 따고 이런 일들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격증을 미리 따놓으시면 유리하겠죠. 네. 근데 없어도 되긴 하는데 내가 은행을 들어오고 싶다라고 하는 관심을 표출하고 싶으면 이러한 자격증이 있으면 좋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갖고 계시면 좋고 저는 그래서 여기 뒷부분에 보시면 어떤 지원 자격증이 있는데 요즘에 은행원분들도 많이 교육받으시는 게 빅데이터 관련된 그래서 뭐 ADSP라든지 뭐 파이썬이라든지 뭐 R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어차피 금융 자격증은 일하면서 하실 테니까 이런 데이터, 디지털에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게 좀 어떨까 싶고요. 일단 그다음에 어떤 역량이 필요하냐. 이거 재밌더라고요. 처음 본 손님에게 상품을 권할 수 있는 뻔뻔함. 아이고.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은행 한번 가봐요. 영업 네. 당하러 한번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이제 영업을 슬며시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그것도 경험해 보시면 좋은데 딱 가서 뭐가 좀 잘못됐나요? 먼저 갱신하러 왔습니다 하면은 이제 저에 대한 내역을 딱 보더니 어머 고객님 이러이러한 어떤 금융 스타일을 갖고 계시면 요 카드 하나 가입하시면 좋습니다. 맞아, 우대금리 맞아. 드립니다. 저는 하하하 하나 주시죠 하고 전 가입해요. 영업 당하죠. 그래서 무엇을 나한테 선물을 주나 기대를 해봤는데 네. 치약 칫솔 세트 주더라고요. 조금 저에 대한 니즈를 파악하셨다면 뭔가 좀 다른 걸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중간중간에 이렇게 들어오는 그럼 저는 아이고 애쓰시네 영업하려고 애쓰시네 근데 그게 뭐 사실 어떻게 영업하는지에 대해 사람마다 좀 다른데 영업을 하는 스타일은 두 가지거든요. 이 사람한테 줄 수 있는 메리트를 던져주는 게 있고 이 사람이 이거를 갖지 않으면 불편한 부분을 조금 자극시켜서 하는 공포 마케팅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은행에 가셔서 경험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뻔뻔함. 그 다음에 뭐 제가 전 필요 없는데요? 라고 했을 때 영업맨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거절했을 때 그 부끄러움. 근데 영업 직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량이 뭔지 아세요? 영업 직무. 세일즈를 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그렇죠. 저도요. 다시 한 번 더 권할 수 있는.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은행원이면 진짜 좀 장착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근무를 많이 하시다 보면 익숙해질 텐데 처음에 마음 상처를 많이 받을 테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한번 영업 현장에 가셔서 영업도 당해보시고 또 이건 조금 민감한 얘기긴 한데 내가 한번 블랙 컨슈머가 돼보는 거예요. 내가 한번 진상을 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은행원들이 어떻게 나오나 그런 것들도 좀 간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을 제가 제안드려도 될라나 모르겠네요. 약간 아슬아슬. 네. 그러네요.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영업이다 보니까 실적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의 스트레스 이거에 맞아요.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유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 결론적으로 이런 사람이 있을까? 예, 이런 분들 완성된 분들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당 일을 하시면서 하나씩 익히게 되실 테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일단은 지원해 보시는 거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조서연 아나운서는 은행원 기회가 된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뻔뻔함은 자신이 있는데 나머지가 자신이 없네요. 잘하실 것 같아요. 아쉽다. 네. 아우 정말 잘하실 것 같은데요. 자 네. 이렇게 금융 일반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곳이 디지털 직무더라고요. 네, 디지털 직무죠. 사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핀테크라는 게 있고 이제 테크핀, 그래서 요즘 빅테크라고 하는데 핀테크는 파이낸셜에 테크놀로지를 입힌 거예요. 그래서 금융회사가 IT를 입힌 거고 그 다음에 테크핀은 IT 회사들이 금융을 입힌 겁니다. 근데 요즘의 추세는 어때요? IT 회사의 금융을 입힌 토스, 카카오, 네이버 이쪽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금융회사들이 큰일 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그 구축하고 있는 게 디지털 역량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은행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과 IT를 따로 뽑긴 해요. IT 같은 경우에는 은행 업무가 다 IT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전산망 이거 난리 나면 큰일 나죠, 진짜. 그리고 우리가 어딘가에 저금을 했는데 돈을 실제 저금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마비된다거나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게 IT였는데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다 디지털 디바이스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연동시키지 않으면 비즈니스가 되지 않죠. 그래서 디지털에 관련된 인재를 뽑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역시 직무기술서에 나와 있는데 저는 빅데이터 기획
우리 금융, 사람들의 어떤 그 소비 데이터라는 데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기획할 것인가라는 부분 보면 좋고요. 그래서 핀테크 기술 기획, 그다음에 응용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IT 기술 지원 이런 업무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직무 기술서상에서 좀 파악하신 다음에 어떤 부분들을 내가 어필할 것인가의 전략을 잡고 가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무리 디지털이라고 해도 은행인데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만 총 집합한 것 같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게요. 왜 이렇게 어려운 단어, 이게 다 영어를 많이 쓰고요. 하는지 모르겠는데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상 좀 부족하니까 빅데이터부터 갈게요. 지금 모든 기업들이 사업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가 많아야만 빅데이터라고 하는 건 근데 또 단순히 데이터가 많다는 게 아니라 양질의 데이터예요. 양질의 데이터가 있어야만 우리 기업은행을 찾는 고객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주로 어떤 상품들을 원하는지 알고 등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획, 이거는 여러분들 좀 많이 그 요즘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거 경험해 주는 곳이 있으니까 이쪽은 좀 많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IT, 소프트웨어 개발을 했는데 내가 어느 쪽으로 갈 거냐. 근데 나는 금융으로 갈 거다라고 해서 IT와 금융을 덧입힌 경험과 경력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다시 핀테크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금융 서비스 구현, 그리고 이런 빅테크 업체들, 테크핀 업체들이 일반 금융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경쟁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 우리가 방어해야 되잖아요. 그런 전략, 그리고 어떤 면에 있어서 선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앱을 썼을 때와 카카오뱅크 앱을 썼을 때 무엇이 좋고 안 좋고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출발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은행의 디지털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쪽이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IT죠. 전통적인 IT가 없으면 이 IT라는 그 플랫폼, 인프라가 없으면 비즈니스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실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뭐 핀테크는 잘 모르겠고 그냥 일반적인 SI 회사 가려고 했어 라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쪽 IT 쪽 지원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근데요, 이게 디지털 직무 이거 보는데 지원 자격 제한이 없다라고 네네. 나와 있거든요. 그럼 저도 지원할 수 있나요?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 정말요? 그런데 합격하실 수 있는 확률이 제 생각에는 내일 비가 올 확률 보다 낮을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원 자격 봤을 때 블라인드 채용이고 또 여기에는 다 뭐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금융 일반이었죠. 그쪽 빼고는 실상 이쪽을 준비하신 지식과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불리하다는 건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 뭐 요구사항 분석 능력, 데이터 분석 도구 활용 기술 등 이쪽에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유리한 건 사실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지원을 할 수 있겠죠. 근데 평가자가 이런 기술직 같은 경우에 어떤 관점으로 봅니까? 당신은 어떤 지식이 있길래, 어떤 기술이 있길래 이걸 지원했어? 그냥 좋아해서 해보고 싶어서 라고 한다면 다음 기회로 미룰 수밖에 없겠죠. 왜? 23명밖에 안 뽑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지원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이 이제 7명을 선발하는 금융 전문 직무입니다. 네네. 이게 전문이 또 붙다 보니까 네. 뭔가 전문가의 향기가 느껴지거든요. 어떤 직무죠? 금융 전문 직무는 보니까 투자 상품 개발, 기업 신용 분석, 리스크 관리, 펀드 운용, 주식 채권 운용, 대체 투자, 외환 파생 업무라고 해서 실제 이제 기업 은행이 이제 금융 상품 이쪽에 이제 투자하고 운용하고 하는 업무라, 이쪽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은행원을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일반 저쪽보다도 난 뭔가 조금 지식도 알고 있으니까 이쪽 넣어야 되겠다 하면 위험할 것 같아요. 네. 아까 우리 2부에서 뭐 그 나왔잖아요. 주가 뭐라고 했었죠? 그거? 그 리딩방? 아, 네. 주식 리딩방. 네, 주식 리딩방. 리딩방. 그분들 나름대로 준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차트도 볼 줄 아시고, 그러니까 그런 확실한 그쪽에 있어서의 직무니까 만약에 이쪽에 관련된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이쪽을 쓰시겠지만 그게 아닌 분들은 이쪽은 생각 안 하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가치화할 역량을 보면 금융시장 제도 분석 능력, 신상품 시장 분석 능력, 투자 대상 자산별 적정 가치 이런 걸 언제 해봐요. 네. 물론 여러분들이 학교 내에서 주식 투자 좀 해보면서 모의 투자 해보시면서 하실 수도 있는데 그쪽을 하셨다고 이쪽을 지원하시는 거는 저는 경쟁률이 그렇게 좀 경쟁력이 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7명인데 실제 선발이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이쪽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 개발하고 신용 분석하고 리스크 관리하고 그다음에 그 은행에서도 금융 상품을 판매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에 있어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도입하고 운용할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 글로벌 직무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좀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제가 아까 초반에 기업은행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그 기업 분석 내용을 갖고 왔었는데
여러분들도 그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동남아 쪽에 이제 글로벌 진출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떴습니다. 그런 것처럼 기업은행도 다른 은행들처럼 이제 나갑니다. 예,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나가고요. 그런 차원에서의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해외 영업입니다. 나가셔서 조사하시고 환경 분석하시고 상품 분석하셔서 그쪽에서 이제 영업할 수 있는 망을 구축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법인 설립 관리입니다. 그래서 가서 기업은행에 법인을 설립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은 바로 어떤 은행원의 그 은행에 그런 업무라기보다는 어떤 법무와 인사 쪽에 있어서 세팅하는 그런 업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완벽하게 세팅되고 전략을 짰다라고 한다면 가서 외환 파생 업무나 외화 조달, 대출 업무 이쪽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글로벌 직무 지원하는 분들 필요한 역량이 있다면 당연히 좀 외국어라든지 해외 그렇죠. 국제적인 감각이겠죠? 일단 글로벌 해외 영업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어 역량이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한 기본이 될 것 같고요.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해외 시장을 간다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해외 시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서 새롭게 무엇인가를 만들어낸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필요한 것은 현지 상황에 대한 분석 능력이 좀 필요할 거예요. 분석을 신나게 잘했습니다. 그럼 거기서 끝낼 거예요? 아니죠.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빅데이터처럼 양질의 어떤 데이터 값이 있을 거예요. 이 데이터가 우리한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획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분석력과 기획력이라고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외, 현지, 사정, 관련 법규, 규칙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필요할 테니까 이런 두 가지 역량으로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채용 직무들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앞서 공고를 보니까 자격 제한은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았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 우대상 더 그렇죠. 궁금했더라고요. 예, 여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예. 자격사항은 다 지원할 수 있다고 해놓고 우대사항의 가점을 보니까 아까 금융 전문 볼게요. 유관 근무 경력 3년 이상이 10%, 석박사학위에 박사가 10%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빵점인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우대 점수를 먹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경쟁력이 높을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인 거고요. 글로벌에서도 어학 같은 경우에 잘하면 5점인데 실제 근무를 하신 분들이 10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은행원이 되려고 해요. 또 해외에서 대학교 나오신 분들이 요즘에는 대한민국 취업이 그렇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어학으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니까 5점인데 과연 이제 여기에 해외에서 관련된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과의 싸움에서 얼마만큼의 경쟁력이 될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세요. 그래서 나는 어학적인 점수도 강점이 있어. 그러면 나는 글로벌로 쓸지. 아니면은 나는 이쪽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가서 그냥 비즈니스 그냥 일반적인 세일즈 이쪽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요분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과감하게 소신 지원을 하시든지 아니면 안정적인 전략을 취하시든지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그 별첨이 있죠. 뭐 주 1, 주 2 이렇게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디테일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해외 유관 근무 경력이 3년 이상 되고 뭐 박사학위가 있고 어학 성적이 있고 제2외국어 능통하면 이 점수를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게 그건 합산되지는 않을 거고요. 네. 가장 상위에 있는 점수 그걸로 합산될 거라고 제가 그 부분까지는 체크를 못했는데 그렇게 모든 점수를 다 합산해서 주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건 여러분들께서 좀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경력사항, 우대사항 살펴봤고요. 자격증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격증도 우대가- 우대사항이 있긴 한데 과연 우리 이 IBK 기업은행을 지원하시는 여러분들이 또 이 자격증에 많이 걸리실까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네. 공인회계사, 변리사, 변호사, CFA이신 분들은 일단 뭐 본인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다른 쪽으로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간평, 관세사, 노무사, 변호사, 세무사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했던 친구 중에 세무사가 있었어요. 네. 이 친구가 좀 나이가 있고 해가지고 일단 그 은행으로 들어가겠다 해서 10%부터는 그래도 조금씩 등장할 것 같긴 한데 15%는 사실 그쪽끼리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5%와 3%의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이제 가장 많은 쪽이 아무래도 한국사 2급과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ADSP 있죠. 요것 때문에 3%가 될 것 같으니까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다 3%는 먹고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역시나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상반기 공채 진행 절차, 전형 절차는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전형 절차는 네. 뭐 똑같습니다. 서류 전형 보고요. 그다음 필기 시험 보고 실기 시험 보고 면접. 요 실기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뭐 수요일 날에 저희가 진행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요 부분은 여러분들 수요일 날 방송 보시면서 네. 좀 잘 체크해 보시는 거 필요할 것 같아요. 네, 필기, 실기, 면접까지 저희가 수요일 또 목요일에 준비를 해뒀으니까 오늘은 서류 전형 좀 짚어보겠습니다. 심사가 일단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서류
심사 같은 경우에는 분야별 채용 예정 인원의 70배수를 뽑습니다. 지난해는 50배수를 선발했는데 70배수 뽑는다는 것은 되게 좀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거죠. 네. 평가 방법은 입행지원서 내용의 분량, 불성실 여부 검증인데 저도 공공기관에서 이쪽 서류 쪽의 평가를 좀 담당하면서 보면 워낙에 좀 많이 오니까 다 읽어보진 못하고요. 이런 식으로 좀 추려요. 필터링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 회사 이름 오류나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표절하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검증을 해요. 몇 문장 반복됐다. 무관한 답변, 단어 반복, 블라인드 저촉, 직무 관련 답변 부족 등은 불이익이 있다라고 하는데 특히나 회사 이름 틀리는 거. 그 다음에 중복된 문장 몇 번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게 작성하셨는데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네.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감점 당하는 게 아니라. 제발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소개서 작성하실 때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출하기 전에 꼼꼼하게 보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글자 수가 500자밖에 안 되면은 내가 똑같은 문장을 갖다 넣는 실수는 안 해요. 왜? 글자 수가 부족하니까. 근데 글자 수가 조금 넉넉하잖아요. 800자, 1000자. 이번에 보니까 거의 한 2400바이트, 2000바이트, 1000자 정도는 될걸요. 와.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중복된 문장 있는지 없는지 제발 꼭 체크했으면 좋겠고요. IBK 기업은행이라고 하는 은행명 제발 좀 틀리지 않으시는 이런 주의하는 거 이거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IBK 기업은행 지원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행스럽게 은행 채용이 열려서 여러분들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좀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좋습니다. 여기에서의 이번 재채용 이번 전형에서 핵심은 전 자기소개서 항목 중에서 내일 하겠지만 마지막 항목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항목이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나머지 내용들 여러분들 경험 정리 잘 하셔서 투영시켜 주시고요. 마지막 항목은 여러분들이 하루나 이틀 정도 좀 생각하시는 시간을 가지고 진지하게 진짜 이 업이 나랑 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부분도 체크하시는 시간으로 가져가셔서 잘 작성하셔서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